여러분, 사건 사고 이야기 하다 보면요. 가끔은 설마 거기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집 다음으로 아니 어떤 분들에겐 집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곳. 바로 학교죠. 그런데 2025년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말이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동선은 짧았습니다. 시간대도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20m. 오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이런 범행이 가능했는지를 기록에 있는 흐름 그대로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김하늘 양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엔 돌봄 교실로 갔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4시 40분까지 돌봄 교실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다음은요.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일상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학원 차량 기사에게서 학교로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든지 교실에 뭘 두고 나온다든지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바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오후 4시 50분쯤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오후 5시 15분쯤 돌봄 교실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후 5시 23분 학교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실종 사건의 초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아이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직 학교 안에 있다. 이 말이 주는 공포가 있죠. 밖으로 나간 실종이 아니라 학교 안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경찰은 아이의 할머니와 함께 2층 돌봄교실 근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봄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을 전등으로 비춰가며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얼굴에 피가 묻은 40대 교사가 있었고 그 근처엔 아이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실종이 아니라 사건으로 바뀝니다. 할머니는 경찰과 가족을 부르기 위해 시청각실에서 나가려 했고 그 순간 교사는 문을 잠갔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개방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아이와 교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 한 자루가 있었다고 하고요. 하늘 양은 의식불명,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됩니다. 교사 역시 목과 팔에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던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저녁 오후 6시 35분경 하늘 양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는 유족이 전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양의 휴대전화에는 자녀 보호 기능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가족은 그 앱을 통해 현장 소리를 일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이 의심되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나이가 있는 여성의 거친 숨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휴대전화 진동 같은 소리가 약 1시간가량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청취자 입장에서 상상이 너무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어디에 있었나? 학교 안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유족은 또 이런 점을 말합니다. 교실에서 불과 20m 떨어진 시청각실에 아이가 있었는데도 학교가 1시간 동안 찾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위치 추적이 학교로 잡히는데도 수색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점. 이게 단순히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 1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꾸 떠올리게 만들죠. 사건 직후엔 여러 추측이 돌았습니다. 특히 돌봄 교실에서 동선이 끊겼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돌봄 전담사일 거라는 말도 퍼졌지만 경찰은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임시 계약직이나 외부 강사, 교육 공무직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정식 임용 전교사였고 하늘 양의 담임 교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평소 관계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운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섬뜩하죠. 왜 하필 그 아이였나? 무슨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30분쯤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해 교사는 오래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병가와 휴직을 병행하다가 2024년 12월 폭직한 상황이었습니다. 폭직 이후에는 불안정한 행동 정황도 이어졌다고 하죠. 사건 며칠 전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 컴퓨터를 부쉈다는 내용 등이 전해졌고 학교에서도 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휴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전한 진술 취지로는 범행 대상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였고 누구든 상관없었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사건을 더 잔인하게 만들죠. 이건 개인적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충돌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 그 동선에 걸린 누군가였다는 이야기니까요. 사건 다음날 학교는 긴급 휴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CCTV 확보, 관련 자료 분석, 수사 인력 투입이 진행됐다고 전해집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해 교사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상태가 불안정해되면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사건 관련 내용들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유족은 가해자 진술이 무분별하게 전파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을 둘러싸고 교육청 대응과 설명 방식에 대한 논란, 학교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특히 돌봄교실 이후 학교 동선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왜 마지막 동선이 그렇게 허술했는가, 돌봄교실 인근의 CCTV가 충분했는가 같은 질문들이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봄교실 주변 CCTV 추가 설치, 지역 학교 CCTV 확대 설치 계획이 발표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재발 방지였습니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해 절차를 거쳐 직권유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도 정치권을 향해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학교 전담경찰관 확충 같은 대책도 거론됐다고 전해집니다. 한편으로는 교사 커뮤니티 반응이 퍼지면서 교실 내 휴대전화, 녹음 청취 가능 앱, 교실 사생활 문제 같은 또 다른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요, 한 학교의 일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 교원의 관리, 돌봄 시스템, 사후 대책까지 모든 걸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따라오다 보면요,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왜 그날 그 20m 안에서 아무도 막지 못했나? 아이는 돌봄 교실을 마쳤고 학원차를 타기 위해 움직였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위치 추적은 학교를 가리켰는데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범행은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는 진술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실 사건을 정리했다기보다는 그날의 흐름을 다시 되짚어본 쪽에 가깝습니다. 누가 어떤 브리핑을 했는지, 영장이 언제 나왔는지, 그런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이의 마지막 동선이 왜 그렇게 쉽게 끊겼는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왜 멈추지 못했는지, 그 질문이거든요. 학교가 안전하다는 말이 그냥 믿음으로만 유지되면 언젠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전은 전제가 아니라 작동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남으신 분들은요, 잠깐 숨 고르고 조용히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